안녕하십니까. 저희 집에도 아래층이 하나, 2층에 하나씩 이 두 개가 있는데요. 바로 알렉사입니다.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건데 저는 아침마다 그 아마존한테 날씨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좋은 음악을 들려달라고 신청을 해서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알렉사가 거짓말로 나에게 정보를 준다면 어떨까요? 네, 오늘 이 보너스 뉴스에서는요, 이 알렉사의 위험한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오늘은 그 에피타이저 뉴스로 부드럽게 시작할 여유가 좀 없네요. 주말에 있었던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게 곧 전쟁으로 확산될 전망이고요. 또 이미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이제 자칫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이 뉴스를 먼저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전해드릴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또 깊이 있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간의 오래된 그 역사부터 다 얘기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정말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저도 정말 고민이 많이 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선 관련 소식을 속보로 현재 상황을 짧게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확전될 그런 가능성, 그리고 미국 정치와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런 노래 있죠. 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그 노래 제목과 비슷하게 이 상황에 한국이 뜬금없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등등으로 좀 나누어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마스 기습 전에 이스라엘의 그 정보국이라고 하는 그 모사드, 뭐 미국의 또 CIA, 이런 모사드나 CIA 세계 최고의 정보국이라고 하는 이 기관들이 완전히 깜깜이 등으로 이 하마스의 공격을 전혀 알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마스의 공격이 있던 날도 물론 몰랐고, 또 하마스가 그렇게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수천 발, 5천 발 이상의 미사일을 쏠 정도로 그렇게 그 무기를 많이 비축해 놨었는지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일단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가 무려 5천여 발의 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퍼부으면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하마스는 아무도 예상 못한 수천 발의 미사일 동시 발사와 함께 중무장한 군인들이 이 행글라이더를 타고 날아가서 이스라엘 민간인 지역에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이스라엘 측의 사망자는 이미 1,000명이 넘어섰고요. 부상은 3천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또 상당수는 여자, 아이들을 포함한 민간인들이라는 데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인과 군인 등 100여 명이 또 납치돼 갔습니다. 납치된 민간인 중에는 또 어린이와 노인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국경 근처에서 일을 하던 무고한 그 태국인 노동자 11명도 납치된 사람들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판 9.11 공격이다 라는 표현에서부터 이스라엘판 진주만 공습이다 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불시에 치명적인 공격을 당한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사실상 전쟁이다 라면서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고요. 즉각 보복 공격을 단행했는데, 이로 인해서 하마스의 그 거점인 가자 지구에서의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는 500여 명, 부상자는 3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길고 어려운 전쟁에 이제 돌입했습니다 라면서 하마스가 있는 모든 곳과 그들이 숨어있는 모든 것, 그리고 그들이 활동하는 모든 곳을 폐허로 만들겠다 라면서 처절한 보복이 있을 것임을 공언했습니다.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그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는 그럼 과연 어떤 조직인지 잠시만 알아보겠습니다. 하마스 하니까 뭐 이게 뭐 나라도 아니고요. 뭐 무장 조직인 거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하마스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좀 애매한 그런 구석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짧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마스는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그 팔레스타인의 이슬람주의 무장 정파입니다. 가자 지구는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그 서남쪽 해안 끄트머리에 그 쬐그맣게 자리 잡은 뭐 한국의 뭐 한 세종시 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팔레스타인 자치 거주 지역입니다. 그 세종시는, 한국의 세종시는 인구가 27만 명인데요. 이 가자 지구는 같은 크기의 인구가 무려 25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당수는요, 그 난민의 자손들입니다.
이 지역을 통치하는 조직이 하마스인데 사실상 무장정파로 보시면 됩니다. 이 하마스라는 말은 이슬람 저항운동이라는 뜻의 아랍어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반이스라엘 무장투쟁이 제1의 목표입니다. 이스라엘이 2005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철수한 뒤에 하마스는 그 팔레스타인의 정치에 직접 참가를 해서 무장 조직, 무장 정파인데 이 정치에 참가를 해서 지난 2006년 총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금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장악한 그 가자 지구를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자 지구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가뜩이나 가난한데 봉쇄를 더 압박을 가하니까 현재 사실상 기아에 허덕이는 지옥 같은 삶을 다들 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마스는 앞서 그 4차례나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가자 지구의 이스라엘 전쟁은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17년 동안 계속해서 쉬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지난 2000년대 이후에 정신적 지도자인 아흐메드 야신 등 여러 그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 지도자들을 대규모 공습으로 사실상 암살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항투쟁은 꺾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마스는 현재 통치하고 있는 가자지구 전역은 물론 이스라엘 영토까지 이슬람의 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마스는 또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갑자기 남의 땅을 뺏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까지도 이슬람의 땅으로 하마스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마스 쪽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200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들이 대대손손 살고 있던 그 자신들을 무력으로 쫓아낸, 또 하마스 쪽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날강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정치와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서방 세계는 하마스를 또 무장 조직으로 규정하고 매번 전적으로 이스라엘 편에 서고 있죠. 때문에 하마스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탄압과 제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네탄야후 극우 정권이 지난해 말에 정권을 잡은 후에 재출범한 후에 가자지구 봉쇄가 더욱 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가 사실 이전에 한 20여 년 전에 그 정권을 잡았을 때는 좀 온건파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20여 년 만에 다시 이 지역의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은 후에는 온건이 아니라 극우, 그것도 아주 초극우 정권으로 재탄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고 있을 정도로, 미국이 불편할 정도로 아주 극우 성향을 띠는 정권으로 다시 재탄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굉장히 심하게 팔레스타인이 하마스를 봉쇄하고 거의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할 정도로 모든 배, 항로, 육로 다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말려 죽이려고, 고사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마스가 견디다 못해서 이제 했다라는 이유도 될 수가 있겠죠. 결국 이제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매 한 가지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현 상황과 아주 매우 복잡한 그 역사적인 배경이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전면 공격을 낳았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몇 날, 며칠이 걸려도 충분하지 못할 이 가자지구의 역사적인 배경을 단 몇 분 만에 그 설명을 해드리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자, 아무튼 그 배경을 알아야 이번 공격에 대한 그 거시적인 이해가 좀 쉬울 것일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특히 이번 사태는요,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는 게 많아서 상황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미국의 정치와 경제,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어서 앞으로 이 문제를 빠르고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서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쉽게 풀어서 좀 들으시길 원하신다면 오늘 구독 꼭 해 놓으시기를 강력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제 미국이니까요. 미국 쪽의 움직임은 먼저 안 볼 수가 없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 사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요,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 천재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요, 사실 외교적으로 제대로 한 게 별로 없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외교 천재가 아니라 외교 둔재 아니냐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특수관계입니다. 이 특수관계라는 말은 참 여러 가지
중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얽혀 있고 또 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특수관계 이렇게밖에 표현하면 못합니다. 수백 가지의 이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하튼 미국과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수관계이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은 극우 성향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에 거리두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 보였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이와 같은 그 대이스라엘 정책과 또 이란과의 수감자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 동결됐던 자금을 해제한 것 등등이 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번 기습 공격의 배경이 됐다라는 비판이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를 저렇게 하니까 이번 사태가 난 거야 라는 비판이죠. 물론 공화당 쪽에서 이제 비판입니다. 이 바이든의 외교 실패가 이번 하마스의 공격을 낳게 된 원인이다라는 비판인데, 이런 비판은 야당, 이 공화당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가뜩이나 불안한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이 하마스 공격 당일 토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하고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는 확고하고 흔들림 없을 것입니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또 이날 항모 전단을 전진 배치시켰고요. 또 이 지역에 대한 전투기 증강에 착수를 했습니다. 또 탄약 등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지원을 발빠르게 시작을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실제로 어제 방송에 출연해서요. 엄청난 양의 이스라엘 원조와 지원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마치 하마스가 미국을 건드린 그런 모양새가 돼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갑자기 한국이 등장합니다. 마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는 어떤 그 노래의 제목처럼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등장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돈은 약 6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때 미국이 나타나서 이란이 무기 테러단체와 또 무장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에게 돈이 흘러들어가게 되면 세계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이유로 한국에게 그 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한국이 물건을 사고 물건값을 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미국이 나타나서 그 돈 주지 마, 그 돈 주지 마 라면서 주지 말라고 한국이 얘기한 것입니다. 이때 한국은 알겠습니다 하고 원유 대금을 이란에게 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안 주었습니다. 이른바 이란에 대한 자금 동결 조치에 한국이 끌어들여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당시 이란과의 외교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손해까지도 겪게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은 최근에 갑자기 한국 보고 그 동결된 자금을 주라라고 한 겁니다. 이유는 당시 이란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 인질 5명을 석방시키는 조건으로 미국에 수감되어 있는 이란인 죄수 5명의 석방 그리고 보너스로 한국에 동결되어 있는 자금 해제를 미국과 이란이 서로 약속한 것입니다. 약속은 자기들이 다 해놓고 그동안 주지 말라고 했던 그 60억 달러를 이제는 또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한국은 또 말을 잘 듣습니다. 한국은 즉각 60억 달러를 이란에 지불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렇다면 미국 말도 잘 들었고 하니까 또 이란에게 또 줘야 할 돈도 어차피 줘야 될 돈이었는데 안 주기가 상당히 이란하고 좀 불편함을 껄끄러웠는데 또 여하튼 이렇게 어떤 이유로든 다시 이란에게 줘야 될 돈을 주었고 하니 한국은 외교적으로 미국과 이란 양쪽에 대해서 일타쌍피를 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타쌍피는커녕 지금 중간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공격한 그 배경에는 이란의 지원이 있었을 것이며 또 이란의 하마스 지원 배경에는 얼마 전에 지급된 한국으로부터의 60억 달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혹 제기와 비난에 한국 정부는 지금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몇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적극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내용을 상황극으로 좀 제가 재현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발생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봐라!
바이든이 한국에 동결되어 있던 이란 자금 60억 달러를 풀어주라고 한국에 지시를 하니까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냐. 한국의 60억 달러가 이란으로 갔고 이란이 이 돈을 이용해서 하마스를 지원해서 하마스가 결국 이스라엘을 그렇게 거세게 대대적으로 전무후무한 무기를 갖고 공격한 거 아니냐. 하마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미사일을 5천 발을 동시다발적으로 쐈겠느냐. 그거 다 이란이 지원해준 돈이다. 이란이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났겠냐. 그거 다 한국에게부터 동결되어 있던 그 자금 받아서 한 것 아니냐라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얘기, 공화당 쪽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이를 부인하고 무슨 소리냐? 내가 한국에게 동결된 자금을 풀어주라고 해서 이란에게 지급된 돈은 사용 용도에 제한이 있는 것이었다. 제발 가짜뉴스 좀 퍼뜨리지 마.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자 또 이번에는 이란이 한마디 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 물건 팔아서 받은 내 돈을 내가 쓰는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니 많이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냐라고 바이든 대통령한테 받아버린 겁니다. 내 돈 네스인가요? 내 돈 네스?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바이든 당신이 왜 이래라 저래야? 무슨 사용처의 제한은 무슨 사용처야? 라고 받아버린 것입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미국 말만 듣고 따라했던 한국이 이랬다 저랬다 아주 난처해버린 그런 상황이 발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일단 그 시간 관계상 이스라엘 전쟁 소식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드리고요. 내일 또 새로 들어오는 속보를 중심으로 해서 또 역사적인 배경, 여러 가지 배경 등을 좀 중심으로 해서 다시 쉽게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번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한 것은 자칫 미국에게 그리고 한국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전쟁은요, 자칫 한국과 미국의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가 주시해서 반드시 지켜봐야 하는 우리의 얘기이지 절대로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고요. 반드시 저희 스토리 뉴스 구독해 놓으시고 속보와 해설을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간단하게 하와이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곧바로 보너스 뉴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구상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가운데 하나인 하와이 섬, 즉 빅 아일랜드라고 하죠. 이 빅 아일랜드의 킬라우에아 화산에서 하루 동안 수백 차례에 걸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킬라우에아 화산에서 무려 400차례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하와이 지질 관측소는 그 대부분의 지진이 킬라우에아 정상 부근에서 지표면 아래 약 한 2마일 깊이에서 이 지진의 진앙지가 2마일 깊이면은 이게 굉장히 가까운 겁니다. 보통 한 8마일, 10마일, 뭐 깊은 것은 뭐 16마일 이런 데서 지진의 진앙지가 있는데 지표면에서 2마일이라는 것은 상당히 가까운 곳입니다. 자, 지표면 아래 약 2마일 깊이에서 지진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화산이 분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분화구 주변에 지반 균열과 또 지진으로 인한 낙석 등 상당한 위험이 생겨나고 있어서 그 일반인의 출입은 이미 이곳에 통제됐습니다. 이 화산은 지난 6월에 이어서 9월에도 분화를 시작해서 용암도 분출된 바 있었는데요. 현재도 그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 팽창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지질연구소 측은 전했습니다. 지진 활동과 지표면 팽창 등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그 하와이 볼케이노스 국립공원 일부 산책로와 그리고 일부 전망대 지역 그리고 주차장이 현재는 전면 폐쇄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또다시 팽창이 이제 폭파로 이어져서 이제 분출이 된다면 이 시커먼 연기로 인해서 항공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 인근 지역의 매캐한 연기, 또 유독 가스, 그리고 실제로 용암이 분출될 수 있을 경우에 직접적인 피해 등등이 많이 걱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뉴스도 제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AI 음성 비서의 위험한 거짓말. 네,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인공지능 AI 음성 비서 이 알렉사에게 지난 2020년 대선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은 대규모 사기로 도둑맞은 대선 결과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빼다 박은 듯한 이 말은 익히 알려졌다시피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사람처럼 말을 하는 아마존의 음성 비서 알렉사가 이 같은 허위 정보를 버젓이 제공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I가 선거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퍼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고 현실화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알렉사가 2020년 대선 조작 의혹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조작이 있었습니다 라는 취지로 답변한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 극우 성향 동영상 플랫폼으로 알려진 럼블을 정보 출처로 인용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알렉사는 또 그해 대선 펜실베니아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기서 이겼다라고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많은 사용자들이 아마존을 향해서 정정을 요청을 했고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아마존에 의해서 이 거짓 대답은 현재 정정된 상태입니다. 저도 집에 알렉사가 아래층에 하나, 2층에 하나 이제 2개가 있는데요. 오늘 질문을 해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 의혹은 있는데 자기가 이제 며칠 전까지만 해도 2020년 대선은 조작된 선거였습니다라고 답변을 며칠 전까지만 해도 했는데 오늘 물어보니까 그런 의혹은 있는데 증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나 이제 수정 전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못된 가짜 뉴스가 전달됐을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 내 알렉사 이용자는 무려 7천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또 저고요. 그런데 왜 이런 오류가 난 걸까요? 아마존은 오류 발생한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알렉사가 신뢰할 수 없는 출처로부터 답변 데이터를 끌어왔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알렉사 같은 AI 음성 비서나 이 AI 챗봇은 인터넷상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불러와서 그 이용자의 질문에 그거를 막 합성을 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구조죠. 특히 그 정치적 사안의 경우에는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보수 성향, 진보 성향 데이터를 모두 다 가져와서 학습을 합니다. 어떤 출처를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때문에 정반대의 답변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AI가 선별해서 보여주는 정보를 일반인들은 그대로 믿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용자들은 아마존의 알렉사의 대답이 사실 확인을 거쳐서 제공된 정보일 것이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존의 대답을 무조건 사실로, 이 알렉사의 대답을 무조건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가끔은 뉴스 제작을 위해서요, 이 구글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그 구글의 답변이 100% 사실이라고 저는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을 늘 마음 한쪽 구석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 예를 들어서 미국 인구가 얼마지 이런 거, 또 한국 인구가 얼마지 이런 거 간단한 거 정도는 구글의 답변을 그대로 참고를 합니다만은 아주 민감한 것은 구글링을 한 후에도 다른 자료를 좀 더 찾아서 2중, 3중으로 소위 더블 체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알렉사 같은 대화형 AI 플랫폼이 일반 생활은 물론입니다만은 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이 선거에 미칠 위험성이 크다라는 우려가 지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법령이 필요한데요. 관련 법령은 그럼 없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있는데, 네, 현재 그 미국 의회의 그 AI 규제 논의는 딥페이크, 즉 합성 기술이죠. 예를 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찬 모습의 어떤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수갑 찬 어떤 사진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을 해서 진짜같이 보이게 되는 그런 교묘한 합성 기술, 이 가짜 사진을 만드는 그런 합성 기술에만 관련 법령이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이 알렉사 같은 대화형 AI 시스템이 내년 대통령 선거 국면에 혼란을 배가시킬 수도 있음을 정부는 강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칫하면 합성 기술, 딥페이크에만 그 관련 법령을 집중하다가 이 알렉사 같은 AI, 대화형 개인 비서, 음성 비서 이 부분에 대한 법령이 없어서 이로 인한 가짜 뉴스가 확산되면 자칫 내년 대통령 선거가 완전히 케이오스, 혼란 그 자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딥페이크도 물론이지만 이 대화형 음성 비서, 알렉사 같은 것에 대한 그 관련 법령도 철저하게 규제 법령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 정부 그리고 의회 지도자들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찐 구독자님들께는 제가 또 특급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앵커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